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 다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는 지금 이런 순환 곡선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경기가 순환을 하는데 이렇게 순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나을까요? 부드럽게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곡선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중간에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의 경제 개입 정책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우리가 정상적인 곡선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점쯤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봐봐. 정점일 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죠,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화량을 축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점인 상태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고. 자 이럴 경우에는 시중에 뭘 풀어줘야 돼요? 돈을 좀 풀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돈을 풀어줄 때 여러분들 그 한국 정부가 헬기에 돈을 가득 실어가지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길에다가 돈을 뿌리고 다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국가에서는 이런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이자율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볼 건데, 이자율 정책은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학습 목표인 확대 금융정책과 긴축 금융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자율이 뭐죠, 대체? 여러분? 빌려주고. 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붙는 부가가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확대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금융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자율을 낮춰야 될까 올려야 될까? 낮춰요. 이자율을 낮춰야 되겠죠. 왜 낮추죠? 그래야 돈 많이 그래야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활성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금리, 이자율 다른 말로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어요. 제로 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긴축일 때는 이자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늘려줘야겠죠. 왜냐하면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많은 통화들을 은행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화량 정책이 있어요. 통화 정책이 있는데 통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준금 정책. 이게 뭐냐? 지급 준비금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할인율 정책. 자, 세 번째는 공개 시장 조정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역할놀이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점과 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경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확대 금융정책, 이 금융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쫓아가 보면 경제학의 선구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거는 시장 가격을 얘기해요. 애덤 스미스, 그러니까 여기서 애덤 스미스 학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전 학파라고 얘기해요. 아주 경제학에 있어서 여러분 고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그 불변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알아서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가격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개입할 필요가 없다. 누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자면 물가가 상승했어.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이런 가격 변수들이 신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1929년 누가 마지막 얘기했어요. 대공황. 누가 얘기했죠?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대공황이야. 큰 공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주식시장이 몰락을 해요. 이때 뭐가 드러나냐면 이 애덤 스미스 고전학파에 의했었던 시장경제가 문제점이 생겼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외부 불경제라든지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기업가들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대표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고전학파는 개입이 필요 없고 장기에 이르면 모든 가격 변수들이 신축적으로 변동을 해서 균형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케인즈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기까지 기다리기 전에 모두 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We all die. 죽기 전에 처방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면 직방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감기가 걸려도 일주일 뒤면 이 느낌이에요. 근데 케인즈는 병원 가서 뭐 하자? 빨리 치료를 하자. 누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정부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조세와 지출을 가지고 조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경제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면,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세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깎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늘려줘야 돼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공공재를 생산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가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어떤 이 뒤로 이 케인즈의 정책 뒤로 사람들이 모두 케인즈를 숭상하고 떠받들었지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정책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 중에서 또 다른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네, 시카고 학파가 등장합니다. 시카고 학파인데 시카고 학파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하자라고 얘기해요. 자, 대공황의 원인을 여기서는 케인즈는 정부의 유효 지출,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급만 주어지면 모든 수요가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요가 부족했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그 원인, 이 대공황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부족한 통화량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금융정책인 시카고 학파는 통화량과 이자율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학습 목표를 지금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금융정책 첫 번째로 이자율 조정 정책이 있어요. 이자율, 여러분 이자 뭔지 알죠? 네. 은행에 적응하러 왔어요. 그럼 이자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왜 높은 게 좋죠? 뭘 많이 주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다라고 하면 은행을 더 많이 찾아가겠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는 긴축 정책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주려면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긴축 정책은 높여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일본은 확대 정책을 위해서 금리의 비율이 0%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통화 정책으로는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지급 준비금 정책, 재활인율 정책, 공개시장 조정 정책을 할 건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실물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급 준비율 금액, 한번 해볼 건데, 자, 정민이 한번 나와보세요. 정민이 나와보시고, 자, KB은행 나와보시고. 자, 이제 둘이 대출의 과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이 보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지급을 준비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르는 상태로 한번 둘이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대출, 네. 얼마나 대출하세요? 10만 원.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해달라고 얘기해보세요. 대출이세요. 아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다시 돈 주시고. 네. 그러면 사전에 다른 대출자를 위해서 은행이 미리 지급을 준비하는 금액을 마련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준비율이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 10%면 1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남겨야 돼요? 9만 원을 남겨야 되겠죠. 자, 이제 친구가 10만 원을 대출 받으러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대출 얘기해 보십시오. 대출해주세요. 네, 지급 준비율이 10%입니다. 네. 9만 원만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출해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대출이세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원 주면 예,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20% 얼마 주면 됩니까? 8만 원, 8만 원. 네. 다시 돌려주고 50% 5만 원. 5만 원 주면 돼요.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요. 다시 들어가 주시고 돈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네. 자, 점점 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해할 때 아쉬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급 준비할 때 금으로 했는데 율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지급 준비율을 올리게 되면 은행이 보유해야 되는 법정 지급 준비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 준비율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떨어뜨려줘야 되고 긴축 정책은 높여줘야 되고 그렇죠? 자, 이제 재할인율 정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모든 시중은행 다 나와보시고 은행들 한국은행과 KB 다 나와주시고요. 자, 이 친구는 무슨 은행이죠, 여러분들? 한국은행. 좀 찌그러졌네요. 등에 지금 땀이 가득하네요. 자, 이 친구는 아까 나왔던 KB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다 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한국은행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빵이요. 대빵. 은행의 은행이라고 얘기해요. 은행.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행이랑 거래해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는 친구는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자, 한국은행은 거래를 누구끼리만 하냐면 시중은행끼리만. 오케이? 자, 그러면 시중은행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대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게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KB부터 한번 와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출하러 왔습니다. 네, 얼마요? 10만 원 정도. 자, 그 다음 은행 와주십시오. 돈이 없어요. 네, 똑같은 실수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코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할인율이 뭐냐면 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제한 금액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재할인율이 10%라고 하면 국민은행이 얼마를 주면 됩니까? 9만 원. 9만 원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네, 다시 돌려주시고 우리은행 다시 와주시면 50% 재할인율이 50%다. 5만 원. 5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돈 다 주시고 자리로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지만 재할인율이 높은 게 확대 정책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긴축 정책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높은 건 긴축이요. 긴축이죠. 높은 거는 긴축이죠. 그렇죠. 올려줘야 되겠죠. 낮추면 맞대요. 확대해야 되겠죠. 시중으로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시장 조정 정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선생님이 국채를 팔 겁니다. 국채를 팔 건데 여기 보시면 국채가 뭐냐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 뭔지 아시죠? 채권이 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는.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받고 이 채권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채권 가격이 30만 원. 혹시 이 채권 사시고 싶은 분, 1년 뒤에는 30만 원을 이 채권 들고 싶으면 저에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저. 오케이, 나와주시고. 돈 있으세요? 네, 돈 없으시면 이걸로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채권을 얼마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1년 뒤에 30만 원 되는데. 10만 원쯤? 10만 원쯤? 오케이, 콜. 자, 10만 원 주시고 이 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는데.
자, 이 채권을 국가에서 발행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국채라고 얘기하고 회사에서 발행했다. 회사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했다. 공채가 됩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시고. 네. 똑똑. 네, 똑똑똑. 누구시죠? 저 네. 작년에 채권 사갔는데 네. 30만 원 주세요. 30만 원 주세요.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0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국채를 매입한다. 매각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정부가 국채를 방금처럼 사들였어. 그 다음에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죠. 많아진다. 매각을 하면 적어져요. 매각이 뭐였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채권을 팔면서 돈을 받는 거지. 네. 그 다음에 팔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저에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확대 정책은 뭐 해야 됩니까? 네.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긴축 정책은 매각. 매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융 정책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통화량을 확대한다라고 얘기하면 헬기가 실제로 하늘에서 정부가 돈을 뿌리진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아주 고도의 어떤 논리적인 정책을 펼쳐서 우리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